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녀의 입에서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말 한마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리는 듯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71살이 되던 해 늦겨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남편이랑 잠깐 들를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스르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과 사위는 평소보다 훨씬 비싼 선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에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두 사람은 제 얼굴이 아니라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베란다 창문, 안방문, 작은 방 크기, 마치 어떤 물건을 측정하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위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빚이라도 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쪽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를. 세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딸이 엄마, 우리 욕심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방을 가리키며 사위에게 나중에 애들 방으로 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찬물이 약간 출렁이며 받침 위로 한두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아이들이 힘든 건 맞지라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때 딸의 입에서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다가 손이 떨려서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제 거. 그 말 속에는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앞으로 몇 년을 혹은 10몇 년을 더 살아가야 할 날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중만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의 시간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집은 엄마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언젠가 물려받을 자산이라는 것을, 엄마의 삶이 아니라 엄마 사후의 계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혹시 자녀의 입에서 비슷한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오늘 저는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이 집을 지켜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60대 이상 부모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 자산을 둘러싼 자녀의 태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대하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에서 차를 한 잔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베란다 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낡은 마루 틈새마다 먼지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18평짜리 이 아파트는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 혼자 5년째 지키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들어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과 한라봉이 백화점 쇼핑백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딸이 물었지만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거실 구조를 훑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베란다 문 쪽으로 걸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어온다는 것, 앞에 건물이 없어서 조망이 트인다는 것,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컵을 들고 테이블로 옮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몸은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파란 빛이 올라왔습니다. 화면에는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 같은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여러 장 준비되어 있었고 어딘가에서 인쇄해 온 듯한 자료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태블릿을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서 파란 빛이 올라와 천장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면서 마치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 그래프 보시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준비된 말투였습니다. 상속세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증여세를 미리 내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숫자와 퍼센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의 빛이 제 얼굴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 주름이 더 깊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가 나이 들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다들 미리 증여를 한답니다. 지금이 세금 아끼는 마지막 기회예요. 사위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기면서 다른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웃집 누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친구 부모님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모두 지금 넘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딸 소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욕심 아니야. 진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조급함. 딸은 이미 이 집을 자기가 살 집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작은 방을 가리키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애들 방으로 쓰면 좋겠다. 그치? 책상 놓고 침대 놓으면 딱이겠는데.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방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머릿속으로 이 집의 구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벽지를 무슨 색으로 바를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제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보려 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힘든 건 맞아. 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해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지.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까지 줘야 하나? 나는 어디서 살라고? 사위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 양식이었습니다.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빈칸만 채우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으면서 세무사 명함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 세무사님이 전문가세요. 상담 한 번만 받아보시면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명함 위에 적힌 글씨들이 저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기대와 조급함이 섞여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래, 생각해 볼게라고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 기다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완전한 정적.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꺼내셨을까요?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차잔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조금 더 끌어보셨을까요? 타산정약용은 재산을 나누는 일보다 그 마음을 나누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정적은 소리가 있는 것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소리는 없었지만 머릿속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여 계약서 양식, 세무사 명함, 태블릿에서 인쇄해 온 듯한 그래프들, 종이 몇 장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 서류들을 집어 올렸습니다. A사 용지 대여섯 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마치 벽돌을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목이 축 처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천장, 곰팡이가 조금씩 번지기 시작한 모서리, 형광등의 누런 빛. 그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해는 일찍 집니다. 4시만 넘어도 벌써 저녁 같은 느낌이 드는 계절입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몇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 안경, 볼펜 한 자루,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떠나던 날까지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것들을 이 수첩에 적어두곤 했습니다. 약속 시간, 병원 예약, 그리고 가끔은 제게 하고 싶은 말도.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몇 달을 보내던 때 힘들게 펜을 잡고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주지 마라. 당신 노후는 당신 몫으로 남겨라. 그래야 아이들도 당신을 어른으로 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끝이 없을 거라는 것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다쳐서 조기 퇴직을 하던 날. 그때 남편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왔지만 그 돈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딸의 대학 등록금,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피스텔 청소를 했습니다. 계단을 무릎 꿇고 닦고
복도를 걸레질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씻고 냄비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샤워를 해도 그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딸이 엄마 미안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엄마 일하는 거 힘든 거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언젠가는 멈춰야 해. 자식한테 다 주면 당신 남는 게 없어. 그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수첩을 들고 있는 이 순간, 저는 비로소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끝까지 저 자신을 지키기를, 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뭐든 내어주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때로는 여기까지가 선이다라고 말할 줄 아는 마지막까지 어른으로 남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조사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노후 자산을 지키지 못할 때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서도 그 두려움이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들, 돈들, 그리고 제 몸의 조각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딸이 22살이던 해였습니다. 대학 3학년을 마치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어학연수 가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어학연수 비용, 생활비, 항공료,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청소 용역 사무실로 갔습니다. 일을 더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오피스텔 2곳을 더 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건물을 청소하고 두 번째 건물로 이동하고 세 번째 건물까지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뼈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미용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집에서 남편이 잘라주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을 딸에게 주던 날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통장 잔액이 텅 비었을 때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어학연수에서 돌아온 뒤 취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학원비, 면접 준비 학원비, 정장 구입비. 딸은 엄마 나 취업하면 다 갚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격증 학원비로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면접 준비 학원으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장과 구두, 가방까지 사주니 1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딸이 엄마 쌍꺼풀 수술 좀 하고 싶어. 면접 볼 때 인상이 중요하대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50만 원을 더 꺼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견기업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딸은 기뻐했고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딸이 갚겠다던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월급으로 생활하기 바빴고 저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아니까요. 그 뒤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지금의 사위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 딸은 엄마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엄마는 이것저것 다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둔 마지막 돈을 그때 다 꺼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퇴직금에서 일부를 더 보탰습니다. 1000만 원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결혼 후 딸 부부는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2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아기용품도 사주었습니다. 2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이 갚겠다던 돈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살기 바쁘다는 것을, 손주 키우느라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팠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를 대느라 제 몫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도 힘들다. 우리가 알아서 하자. 저는 남편 말대로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일을 더 늘렸습니다. 일은 가까운 나이에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무릎은 이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술할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 할게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 이 돈으로 제 무릎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돈마저도 또 어디론가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통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녀를 위해 나간 돈과 시간,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만큼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집안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TV를 켜다가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지관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재정 상담 무료 노후 자산관리 전문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한 달에 2번씩 상담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전화번호를 적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남한테 우리 집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창피한 건 아닐까? 상담사가 딸 편을 들면 어떡하지? 혹시 제가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흘째 되는 날 오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복지관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재정 상담 받고 싶은데요. 상담 예약은 이틀 후로 잡혔습니다. 예약 날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가게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중년 여성 한 분이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정은영 상담사라고 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실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 그림자가 비쳤고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찾아온 일, 증여 계약서를 내민 일,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 그리고 제가 평생 딸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힘드셨겠어요. 그랬군요. 같은 짧은 맞장구만 쳤을 뿐 제 말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고민하시는 건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집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2개의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이 집이 어머님 명의로 있을 때와 따님 명의로 넘어갔을 때의 차이를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명의일 때는 이 집의 주인이 어머님이에요. 누가 이 집에 살지, 이 집을 팔지 말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지 모든 걸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따님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그 결정권은 모두 따님께 가요.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천천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세금은 몇백만 원 아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님이 잃는 건 돈이 아니라 통제권이에요. 법적으로 서 있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담사는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에게 집을 증여한 뒤 딸이 이혼하면서 집이 재산 분할로 넘어간 경우, 사위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면서 집이 담보로 잡혀 경매로 넘어간 경우, 그런 이야기들을 상담사는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따님이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어머님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어머님은 어디서 사셔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집은 세금 조금 아끼자고 내어주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숨 쉬는 날까지 지켜야 할 방패예요. 그 방패를 내려놓으면
어머님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그날 상담실을 나올 때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금만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집의 주인으로 남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마지막 방패로 삼고 싶으신가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에게 집을 넘겼다가 후회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증여 후 후회한다고 답한 비율이 30%를 넘었다고도 하니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통제권, 법적 위치, 마지막 방패. 버스가 정류장마다 멈출 때마다 저는 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떤 단어를 써야 딸이 덜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소연아, 엄마 생각 좀 해봤는데. 아니, 이건 너무 약하다. 딸이 계속 설득하려 들 것 같다. 미안한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이것도 아니다.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제 집을 지키는 게 미안한 일인가?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비한 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막상 딸에게 전화를 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표정, 서운해하는 눈빛, 그런 것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딸이 정말 힘든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나?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담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어머님의 방패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증여 계약서는 여전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주지 마라. 당신 노후는 당신 몫으로 남겨라.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번쯤 읽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엄마 생각이 정리됐어.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기대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는 그거 못해줄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도 느껴졌습니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가 복지관 상담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문가가 한 말들, 통제권에 대한 설명, 실제 사례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을. 소연아, 너를 안 믿어서가 아니야. 너는 좋은 딸이고 엄마는 그거 알아. 하지만 이제는 엄마 인생을 엄마가 지키고 싶어. 이 집은 엄마가 숨 쉬는 날까지 엄마 이름으로 두고 싶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연결이 끊긴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엄마가 이제는 엄마를 지키고 싶은 거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알았어요 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해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참고 이해하고 넘겨왔던 자리에서 단 한 번 이건 안 된다고 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김형석 교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늦게, 이른이 넘어서야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4분 2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만 손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래, 알았어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웠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게 저를 덜 힘들게 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루에 한 번쯤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같은 짧은 안부라도 주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나? 카톡이라도 왔나?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딸 이름을 바라보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을 한 공기 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약하게 비쳤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빨래를 널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엄마가 집 하나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지켜야 해. 이것마저 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사흘째 되는 날, 복지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나와. 오래간만이네. 저는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라고 둘러댔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TV를 켰습니다.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는 휴대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딸이 또 설득하려 들 거야. 그럼 나는 또 흔들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환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딸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손주들도 이제 못 보는 건 아닐까? 명절에 딸이 안 오면 나는 혼자 밥을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내 인생을 내가 지킨 거야.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저는 주방에서 물을 따 마셨습니다. 컵을 들고 있는데 문득 창밖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나 자신에게 묻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와 잠시 멀어지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선이 있으셨나요? 어떤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와 갈등을 겪는 부모의 상당수가 경제 문제가 관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보다 더 아픈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하고도 이틀이 더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막 끝내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딸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선물이나 과일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딸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도 딸 맞은편에 섰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 제가 너무 제 입장만 봤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집 문제 때문에. 딸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사위가 증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 불만을 말했다는 것. 세무사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는 것. 그 과정에서 딸과 사위 사이에 금이 갔다는 것. 근데 재무 상담을 다시 받고 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딸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재무 설계사와 상담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상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집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생활비 구조를 바꿔보라고.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전세를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기면 대출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 아이들 학원을 줄이고 생활비를 조금만 아끼면 지금보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는 것. 그런 계산을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기댔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아이 낳을 때도 항상 엄마였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지키고 싶은 거 이제 이해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제 딸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것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말씀하셔야 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택연금 같은 것도 알아보세요. 엄마가 엄마 돈으로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저한테는 더 든든해요. 그 말 속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걱정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집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걱정이 아니라 엄마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볼게. 엄마도 이제 엄마 노후를 준비해야지. 딸이 웃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올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로 바뀐 것이라는 것을. 딸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딸의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집을 지킨 것이 딸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노후를 도와줘야 할 짐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응원해야 할 삶으로 보고 있나요? 어느 심리학자는 진짜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지갑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제 딸의 눈빛에서 저는 비로소 그 말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딸이 다녀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복지관 상담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천천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감정평가를 받고 은행과 상담을 하고 한 달 반쯤 지나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연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통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매달 9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이 제 이름으로 제 노력 없이 제 집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늦으면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보험 적용하면 300만 원 정도입니다. 혹시 실비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들어둔 실비보험이 있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럼 실비보험 청구하시면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주택연금 한 달치와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면 충분했습니다. 딸 눈치 보지 않고 제 돈으로 제 다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놀라며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큰 수술 아니야.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딸은 수술 당일 병원에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아프지 마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을 때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 눈치 보지 않고 내 다리를 내 돈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 생각이 들자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어디 아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릎 수술했어. 이제 괜찮아.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딸이 병원비 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냈어. 주택연금으로.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택연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저는 제 경험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증여를 거절한 일, 복지관 상담을 받은 일, 주택연금을 신청한 일. 친구는 끝까지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잘했어. 집을 안 넘긴 게 오히려 너희 사이를 더 편하게 만들었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집을 넘기지 않은 뒤 딸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딸은 한 달에 2번 정도 손주들과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편합니다. 서로에게 빚진 게 없으니까요.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서 편하게 놉니다.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작은 방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를 끓입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때 사실 많이 서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우리한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주지 마라. 당신 노후는 당신 몫으로 남겨라.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끝까지 저 자신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제 삶을 제가 책임지는 어른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켰어. 우리 집 끝까지 지켰어. 여러분, 요즘 자식은 돈으로 붙잡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따라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평생 모은 것을 미안함 때문에 다 내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엄마의 몫이다라고 조용히 선을 그을 줄 아는 부모를 자녀는 결국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낸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엄마로서 넘겨줄 수 없었던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100년을 산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부모가 노년에 행복할수록 자녀의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일이야말로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키우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뒤늦게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도 어느 날부터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그만인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 6시, 저는 작은 투룸의 주방에 서 있습니다.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밥솥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오래된 식탁 위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을 때 저는 텅 빈 건 맞지만 조용한 이 거실이 참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됩니다. 허리가 아픈 날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36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저녁이면
불을 하나만 켜도 집이 환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제가 언제 자고 언제 먹고 무엇을 하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아들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손주 둘을 돌보며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늘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부엌에 불을 켜고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고 부엌 타일이 차가워서 맨발로 서 있으면 발끝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점심 도시락을 싸고 둘째 손주 이유식을 만들어 소분하고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까지 아침을 차려내는 것이 저의 하루였습니다. 손주 둘이 연년생이라 정신없이 바쁜 날도 많았지만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더 힘들겠지 하며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나면 장 보러 가고 오후엔 또 아이들 데리러 가고 저녁 먹이고 재우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제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쁜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빠져도 그 집은 잘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 집 구석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 저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6평에서 혼자 살 때는 그 넓은 공간이 다 제 것이었는데 아들네 집에서는 제 방 하나조차 온전히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행복했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에 하루가 따뜻했고 며느리가 고맙다고 말해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합가였고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허리가 망가졌을 때,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어떤 자리로 남아 있었는지가요. 손주들은 여전히 예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누워서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다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욱신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작은 투룸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36평 제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왜 사랑으로 시작한 합가에서 결국 제 삶을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결국 다시 혼자 사는 작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손주들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다시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36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요했고 저녁이면 조용했고 누가 찾아오지 않는 날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창문을 열어두든 닫아두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손주를 본 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눈을 감고 잠든 모습,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둘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연년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해야 했고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이틀, 그 다음엔 사흘, 나중엔 거의 평일 내내 아들네 집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생활이 석 달쯤 이어졌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차라리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거의 매일 오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냥 여기서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엄마 방도 따로 드릴게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처음엔 괜찮아도 나중엔 힘드실 거예요. 큰딸은 단호했습니다. 동생네 애들 예쁜 건 알겠는데 엄마가 너무 다 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으셔야죠.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커피 마시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니, 손주 예쁘지. 근데 내가 왜 같이 살아? 도와주는 것도 선까지만 해야지.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내가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손주 돌보다 허리 나간 사람 한둘 아니야.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결국 합가를 결심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손주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미하고 부를 때, 제 품에 안겨 잠들 때,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을 때, 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36평 아파트가 가끔은 너무 넓고 조용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합가를 위해 36평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온 돈 중 일부는 제 빚을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감당하던 대출이 있었고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일부는 아들네에 보탰습니다. 아들 부부도 대출이 있었고 아이 둘 키우며 숨 쉬기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큰딸에게도 조금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 목돈으로 남겨뒀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너희 줄 돈을 조금 일찍 주는 거지 뭐. 너희도 숨통 좀 트이고 나도 마음 편하고 손주들과 함께 사는 미래가 행복하게만 느껴졌고 아들 부부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큰딸은 끝까지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손주 보는 재미로 살 거야.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줄 때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그저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국 노년학 연구소의 20년간 추적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60% 이상이 5년 이내에 독립거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통계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저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들네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놀고 있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합가 초기 석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고 아들 며느리 도시락을 싸고 둘째 손주 이유식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첫째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둘째와 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잠 재우고 빨래 개고 저녁 준비를 하다 보면 첫째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손주가 어린이집 문을 열고 뛰어나올 때 할미 하고 소리치며 제 품에 안기던 순간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저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손주가 제가 만든 이유식을 맛있게 먹을 때 입 주변에 묻힌 음식을 닦아주며 웃던 그 시간들. 저녁이면 아이들 목욕시키고 잠옷 입히고 그림책 읽어주며 재우는 일상이 저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아들도 퇴근하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살아. 진짜 고맙다. 그 말들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이 집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확신, 그게 저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네 가족과 함께 시장에 가거나 공원에 나갔습니다. 손주 둘을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주 예쁘네요 하고 말을 걸면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돌보고 있다는 것, 이 가족의 일상을 제가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집은 네 식구가 사는 집이었지만 하루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하면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손주들 너무 예쁘고 며느리도 착하고 아들도 고마워해. 이렇게 사는 것도 좋더라. 친구들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저는 그 걱정이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 아들 부부가 고마워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큰딸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손주들 보러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 원래 부지런한 거 알잖아. 손주들 키우는 재미로 산다니까. 큰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갈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바쁘기는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는 것, 아들 부부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보람이었습니다. 그 집은 분명 제 집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아니었고,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자리만큼은 있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 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저,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 저, 그 자리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때 그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믿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도 제가 나이를 먹어도 이 자리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우리는 가장 취약하다. 행복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경계를 낮추게 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는지, 제 노후가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합가한 지 6달쯤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허리가 뻐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저녁이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손주 둘이 자라면서 육아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둘째가 돌이 지나면서 걸음마를 시작했고 첫째는 5살이 되어 체구도 커지고 힘도 세졌습니다. 예전에는 두 아이를 동시에 안아도 버틸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씩 번갈아 안아도 팔이 저렸습니다.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재우는 모든 과정이 전보다 2배로 힘들어졌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밤 10시에 눕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쁘고 저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돌봤는데 어느새 집안일까지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래, 청소, 장보기, 식사 준비. 며느리가 퇴근하면 지쳐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벌이 하는데 집까지 신경 쓰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가끔 일어나려 하면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넌 쉬어. 엄마가 할게. 그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친구들이 전화하면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약속을 잡자고 해도 손주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줬지만 석 달쯤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 시간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모든 시간이 아이들과 집안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어깨는 늘 구부정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이 끝나는 날이 오기는 할까? 손주들이 크면 나아질까? 그런데 손주들이 크니 다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 준비를 시켜야 했고 오후엔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학원도 생겼습니다. 피아노, 태권도, 미술. 일주일에 사흘은 학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게 제 일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첫째보다 손이 더 많이 갔습니다. 준비물, 간식, 체험학습. 유치원에서 연락이 오면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학교를 못 가게 되었고 저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며칠 후 둘째도 옮았습니다. 아이 둘을 번갈아 병원에 데려가고 약 먹이고 간호하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저도 몸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이 뒤섞여서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이미 제 경계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가족관계 연구팀이 600명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3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78%가 5년 이내에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주 50시간 이상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합가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첫째 학교 보내고 둘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빨래를 돌렸습니다. 빨랫감이 산더미였습니다. 아이 둘의 옷가지와 이불, 수건들이 매일같이 쌓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었고 저는 허리를 숙여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둘째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일어서려다 그만 삐끗했습니다. 악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허리 한가운데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짚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고 숨을 쉴 때마다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기어서 소파까지 갔습니다. 무릎으로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기듯이 움직였습니다. 전화기를 잡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허리를 다쳤어. 움직일 수가 없어. 애들 데리러 가야 하는데.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제가 퇴근하고 애들 데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는 것도 병원 접수를 하는 것도
진료실 의자에 앉는 것도 모두 고통이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고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디스크가 탈출했고 여기 보시면 척추 사이 간격도 많이 좁아져 있어요. 얼마나 무리하셨길래 이렇게까지 됐어요? 손주 둘 키우느라.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앉는 것도, 집안일도, 특히 허리 숙이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받으셔야 해요. 재활치료요? 네.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절대 안정하셔야 하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또 말했습니다. 일단 2주일 입원하셔야 합니다. 급성기 치료부터 해야죠. 그리고 2주일 후에도 혼자 거동이 어려우시면 물리치료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야 할 수도 있어요. 요양병원이요? 네. 집에서 누가 계속 케어해 드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겁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애들 데려다 주고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는 것도 계단을 오르는 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1시간쯤 후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집에 데려다 주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의사 말을 전했습니다. 디스크 탈출, 척추 간격 협착, 2주일 입원, 그 후에도 거동 어려우면 요양병원.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럼 당분간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걱정은 제 몸이 아니라 아이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허리보다 더 아픈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파서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내 몸보다 내가 하던 일을 먼저 걱정하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입원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주일 급성기 치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하루 2번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들이 매일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응, 좀 낫다. 아들은 병실에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둘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병원까지 오는 건 무리였습니다. 나흘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내일 갈게요. 그래, 괜찮아. 며느리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애들 둘 보느라 병원까지는 못 가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의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데 퇴원하셔도 혼자 생활하시기는 아직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리치료 계속 받으셔야 하는데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석 달 정도 집중 재활 받으시면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요양병원이요? 네, 집에 계시면 누가 계속 케어해 드려야 하는데 그게 힘드시잖아요. 요양병원에서는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물리치료도 매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요양병원 이야기하셨다면서요? 응, 그게 엄마한테도 편하실 것 같고 저희도. 아들은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집안이 너무 엉망이에요. 며느리가 애들 둘 보느라 정신이 없고 저도 퇴근하면 도와주느라 힘들고 엄마 퇴원하셔도 집안일 못하실 텐데 그럼 오히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오히려 짐이 된다는 것. 그래, 알아볼게.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들이 간 뒤 저는 병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어떤 자리로 남아 있었는지를요. 다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리보다 마음이 더 욱신거렸습니다. 2주일 입원이 끝나고 저는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큰딸이 병원을 알아봐 줬습니다. 물리치료 시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석 달 과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입원 첫날 잠깐 들렀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우리 걱정 말고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요양병원까지 오는 건 무리였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빡빡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물리치료가 시작되었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운동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다리 근력을 키우고 천천히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느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어때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응, 조금씩. 그나저나 엄마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가 애들 둘 보느라 정신이 없고, 저도 퇴근하면 도와주느라 힘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엄마가 빨리 나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뜻, 우리가 힘들다는 뜻.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어요? 의사가 석 달은 있어야 한다는데.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애들 봐야 해서. 그렇게 아들은 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연락도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전화도 짧았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저 바빠서 끊을게요. 큰딸은 한 달에 2번쯤 찾아왔습니다. 멀리 사는데도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반찬을 해서 들고 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많이 외로우시죠? 큰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동생은 자주 와요? 바빠서 못 와. 큰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빠져도 그 집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란스러웠겠지만 한 달쯤 지나자 아들네는 새로운 리듬을 찾았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조금 일찍 나오고 아들이 아침 일찍 아이들 챙기고 주말에 몰아서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 집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생각하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들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일이었다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니어도 되는 일이었다는 것.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이었을까? 손주들에게는 할머니였지만 아들에게는 무료 육아 도우미였을까? 며느리에게는 편리한 가사 도우미였을까? 제가 사람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역할로 존재했던 게 아닐까? 어느 날 밤 복도를 천천히 걷다가
창문 밖을 봤습니다. 병원 밖은 어둡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들이 찾아오기를?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기를? 며느리가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하고 진심으로 말해주기를?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시 제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사회학과의 15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 후 분리된 노인 중 62%가 존재의 의미 상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역할을 잃으면서 동시에 정체성을 잃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아니면 저는 누구였을까요?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재활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막했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아들네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돌아가면 다시 그 일상이 시작될 텐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일상.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좋은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짐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이고 싶었습니다. 손주에게 헌신적인 할머니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노후는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예뻤습니다. 지금도 예쁩니다. 아들 부부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경계를 잃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도와주는 것이고 어디부터가 제 삶을 포기하는 것인지 그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저를 찾아주기를 기다렸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집 하나만 알아봐 줄 수 있을까? 투룸 정도면 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동생네 안 돌아가시려고요? 응. 엄마 이제 혼자 살 거야. 동생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딸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큰딸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동생네 가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큰딸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 집 어때요? 엄마가 살던 동네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예요. 투룸이고 작지만 햇볕 잘 들고 시장도 가깝고 병원도 있어요. 사진을 보니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넓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집은 제 숨이 편해지는 집 같았습니다. 이걸로 할게. 엄마, 보증금이랑 월세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목돈 아껴두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돈으로 할게. 그날부터 퇴원 준비와 이사 준비를 동시에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히고 집 계약도 끝나고 모든 게 준비된 후에야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다음 주에 퇴원한대. 와, 진짜요? 그럼 집으로 오시는 거죠? 아니야. 엄마 따로 집 구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요? 엄마 이제 혼자 살 거야. 손주들 예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이들 못 봐. 엄마, 그동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입원하신 건데 우리 잘못이 뭐가 있어요? 아들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엄마는 엄마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싶어. 보고 싶으면 놀러 와라. 하지만 아이를 맡기러 오는 건 안 된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된다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경계를 긋는 것이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경계가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이 자랄 수 없다. 저는 그동안 경계 없이 살았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진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병원에 가져왔던 옷까지, 세면도구, 큰딸이 사다 준 과일 바구니, 많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작은 가방 하나로 살았습니다. 아들 네 집에 있던 제 짐들은 큰딸이 미리 챙겨서 새 집으로 옮겨놨다고 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큰딸이 일찍 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병원 현관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 만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큰딸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차에 타서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가게들. 모든 게 낯설고 또 익숙했습니다. 석 달 전 이 길을 지나 병원에 갈 때 저는 아들 네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예전에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가던 시장, 단골 반찬 가게, 아침 산책하던 공원. 큰딸이 한 골목 안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조심스러웠지만 큰딸이 옆에서 부축해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왼쪽에 주방, 오른쪽에 작은 방 하나, 안쪽에 제 방. 넓지 않았습니다. 새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고 햇살이 바닥을 비췄습니다. 큰딸이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엄마, 반찬이랑 쌀이랑 다 채워뒀어요. 당분간은 이걸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이거. 큰딸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당분간 생활비예요. 엄마 목돈 쓰지 마시고 이걸로 쓰세요. 아니야, 딸. 엄마 돈 있어. 엄마,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큰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 마음 편하게 사세요. 큰딸이 간 뒤 저는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도, 며느리 부르는 소리도, 설거지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큰딸이 해준 된장찌개를 데우고 밥을 지어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 접시 하나,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텅 빈 식탁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사시려고요? 그래.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잘못한 거 없어. 다만 엄마는 이제 엄마 삶을 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까? 아침에 일어나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허리가 아픈 날은 그냥 쉬면 되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되었을 때 그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버려진 게 아니라 제 삶을 되찾은 것이라는 걸. 작은 투룸에서 산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6시, 어떤 날은 8시.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살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3달 전쯤 오랜만에 전화했을 때 친구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야, 너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고. 미안해.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친구들과 시장에 가고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갑니다. 제 시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느라 잃어버렸던 시간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아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주말에 놀러 와라. 처음 몇 번은 어색했습니다. 아들 네 식구가 집에 왔을 때 손주들이 할미 하고 달려왔을 때 반갑기도 했지만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을 안아 올리거나 밥을 차려주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미 배고파. 첫째가 말했을 때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챙겨줄게.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 밥을 챙기고 아들이 둘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저 없이도 저렇게 하는구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야 했습니다. 몇 시간 놀다가 아들 네 식구는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조용했습니다. 어질러진 거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의 손주 돌보기는 괜찮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면요. 아들 내에 준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줄 돈을 조금 일찍 준 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 삶까지 같이 내어줄 필요는 없었다는 것,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큰딸은 2주일에 한 번씩 들립니다. 반찬을 해오거나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뭐를? 동생네 나온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이게 맞는 것 같아. 큰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눈과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늘 긴장하고 무언가에 쫓기던 얼굴이 아니라 편안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삶을 사는 엄마로 남고 싶습니다. 경계를 지키며 사랑할 줄 아는 엄마로 남고 싶습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돈보다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내 삶을 잃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내 노후를 다 내어주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예쁩니다. 하지만 다시는 아이를 제 책임으로 돌보지는 않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안아주고, 놀아주고, 그리고 보내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이상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투룸의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향이 나고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제 삶이 다시 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긋는 것이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웠다면 그때부터라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